각 시대별로 나라별로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통해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 살펴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박물관에 걸린 그림 한 점 또는 신문기사 속 사진 한 장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역사책을 대신할 때가 있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제목 그대로 각 시대별로, 나라별로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통해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주 정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민주주의의 핵심 장면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원탁에 삥 둘러앉아 있는 손님들 함께 인사를 드리죠. 먼저 유성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학교랑 EBS에서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하고 있는 유성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에서 미술을 주로 취재하고 있는 성수영 기자입니다. 그리고 라우라님 소개해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생활 9년차 이탈리아에서 온 라우라라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 첫 프로그램 그 민주주의 역사 기행의 첫 번째는 그리스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김상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근 교수님 강의는 뭐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셔서. 네. 네. 저는 사실 동영상을 통해서 교수님 강의를 많이 접했는데요. 문화부 기자다 보니까 공부를 위해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도 기사를 쓰다 보면은 이 옛날 얘기다 보니까 좀 현실과 연결고리가 좀 부족할 때가 많은데 교수님 강의는 굉장히 좀 현장감이 넘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찍으신 사진도 많이 좀 첨부해 주시고 현장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아주 기사를 쓸 때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 원칙 중에 하나는 보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그리고 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할 때나 방송을 할 때 현장에서 보았던 느낌, 그때의 바람, 그때의 강산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은 저 자신이 우선 그 세계로 돌아가는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떻게 웨이트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죠. 그리스는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궁금해지네요. 글쎄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한 40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 여러 번 갔었습니다. 네. 한 나라를 40번 정도 간다는 거는 뭐 얼마나 머무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 모임에서 여러 번 갔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책을 이제 쓰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제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그리스의 민주주의 기행에서는 어떤 결정적인 장면 세 가지를 교수님께서 뽑아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첫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확인해 볼까요?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장면은요. 라파엘로의 그림이죠. 로마의 바티칸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서명의 방이라는 곳에 전시되어 있죠. 아테네 학당이라는 주제의 그림입니다. 중앙에 있는 모습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그 주위에 수많은 그리스의 철학자, 사상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포함한 정체, 그러니까 다른 정치 체제를 연구하면서 무엇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정치 제도냐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학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테네 학당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사람들은 학교에 모여서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교재를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는 학교에서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재를 선택한 것이 사실 우리는 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그리스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사실 이 라파엘로가 르네상스 3대 천재라고 보통 한국에서 많이 하죠. 그 라파엘로를 대표하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해 주셨듯이 서양 문화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사 개론 수업 같은 데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라파엘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방이요, 교황님의 서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의 의미는요, 교황님께서 업무를 보실 때 늘 생각해야 되는 주제에 대한 그림. 보통 우리가 서재에 좋은 그림들을 걸어놓고 자기의 입장을 환기하잖아요. 이 아테네 학당도 중요하지만 저 파르나소스산이라는 작품, 저 작품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왼쪽에요? 예, 왼쪽의 그림인데요. 사실 지도자가 기억해야 될 게 진선미예요. 진실되어야 되고요. 선함을 추구해야 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저 오른쪽은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덕적 철학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지만 저 왼쪽에 보이는 파르나소스산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곧 말씀드린 교육의 교재가 사용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교육의 교재를 쓴 사람이 있죠. 파란색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호메로스라는 사람입니다. 라우라 씨는 뭐 이런 그림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있을 때는 자주 가서 보지 않으셨을까? 뭐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직접 이렇게 방문했는데 이제 그 바티칸 박물관 티켓에는 딱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두 인물들은 그 아이디어 세계 이렇게 위로 가리키는 플라톤하고 그리고 가리키는 아리스토텔레스 두 철학가들이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도 이제 뭐 바티칸 박물관 이렇게 방문하실 때는 여기 딱 그 티켓의 그림 맞춰서 이렇게 인증샷 많이 이렇게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림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 류 선생님은 그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몇 명만 알고 있는데 저는. 네. 다 알 수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아테네 학당 내에는 58명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58명이 정확히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 알 수도 없고 사실은 뭐 해석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걸 다 암기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인물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의 인물들, 피타고라스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일반적으로 맞다,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좀 동의가 됩니다. 저기 사실 그 라파엘로 산치오의 모습도 오른쪽에 맞습니다. 보시면 있는데요. 예, 오른쪽에 두 번째 인물입니다. 자기도 그려 넣어놨어요. 네. 라우라 씨는 혹시 그 등장인물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인물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 그 인물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리고 누구의 얼굴인지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그 미술 수업 때는 많이 배우긴 해요. 그래도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플라톤이라는 주제는 아무래도 영화 전공하면서 동굴의 신화든가 아마 플라톤은 저희한테 진짜 의미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긴 해요.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뭐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함축된 그런 그림인데요. 일단 그리스 민주주의 기행에서 첫 번째 결정적인 장면으로 요 그림을 교수님께서 꼽아주셨습니다. 아까 가르침, 교육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던 것 같아요.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가 바로 이 교육이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고민한 거죠.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또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파이데이아의 주제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시작되겠죠. 결국 교재의 선택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우리 한국 고등교육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EBS 교재를 사용하시듯이 교재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적인 정체도 있겠죠. 그래서 교재를 선택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책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고민을 시작했죠. 야,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오셔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흥왕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훌륭한 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선택한 책이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였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를 위한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도자의 모습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영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일인자입니다. 예컨대 일리아스의 주인공이었던 아킬레우스, 헥토르 이런 사람들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바쳤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웅적인 면모를 지도자들한테 넣어서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갈망이 있죠.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주 뛰어난 일인자 혹은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도 그러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세요?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지도자. 그건 누구나 사실은 좀 인간의 본능에 가깝게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 나를 좀 이끌어줄 우리가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좀 탁월하고 긴 안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우리 기대하고 다 뭐 소망하지 않나요? 성 기자님도 그러세요? 근데 저는 이제 미술사를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요. 좀 위대한 화가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화가들도 잘 파보면 또 이제 좀 뭔가 그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해서요. 크게 기대는 안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웅을 배출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웅이 독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난 사람이 독재를 하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독재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법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생각한 겁니다. 아, 이거 우리 파이데이아의 목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책이 바로 호메로스의 두 번째 책입니다. 오디세이아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10년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 동안의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죠. 영웅 같은 지도자가 위험해서 새로운 지도자상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영웅이 주인공인 오디세이아를 새로운 교재로 채택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주인공 오디세우스는요, 영웅이라기보다는 일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약간 교육의 흐름이 그렇. 교육에 그렇습니다. 예, 교육의 목적이 바뀌어져 갔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도시국가의 문제였고요.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의 문제. 시골 사람들, 예를 들어 뭐 그리스 가보시면은 굉장히 땅이 척박해요. 진짜 산이 많더라고요. 산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펠로폰네스 반도 그쪽 외에는 진짜 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매일 땀 흘려 일해야 돼. 이제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세 번째 책입니다. 헤시오도스의 책입니다. 예,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8세기에서 일단 7세기 사이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등장해서 신통기와 일들과 나날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책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이 그리스 사람들이 학교에서 파이데이아의 주제로 삼았던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점이냐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땀 흘리면서 일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고통받아야 하는가? 일반 서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헤시오도스 자신이 그 목동이었어요. 목동 이렇게 양 치고 뭐 겨울에는 양 보호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뇌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교과서로 사용된 겁니다. 파이데이아의 주제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노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을 이제 노동 철학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된 거죠. 기원전 7, 8세기에. 8세기에서 7세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처음 시작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일반 시민으로까지 약간 점점 확대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아레테라는 개념입니다. 아레테. 이건 탁월함의 추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레테의 의미 안에 성공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대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농부들이, 목동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사회 주체는 일반 국민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권 재민이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언필칭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것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레테의 추구인데 이것은 영웅의 덕목뿐만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덕목이다. 아레테를 하면은 탁월함을 추구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 민주주의의 첫 장면을 저는 그 아테네 학당으로 잡은 이유가 그 아테네 학당에서 논의되었던 그 아레테의 의미가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적용되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 장면을 첫 장면으로 뽑은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또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장면으로는 어떤 장면을 꼽아 주셨을지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장면을 플라톤의 학교였던 플라톤 아카데미로 잡아봤습니다. 또 교육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저곳은 서양 철학이 출발한 곳이기도 하고 또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세계 최초의 대학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포리가 닥쳤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그 이후에 펠로폰네스 전쟁이 터졌어요. 지금 아포리아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스에는 섬이 많잖아요. 그죠? 섬을 이제 보통 이동할 때, 섬 사이를 이동할 때 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위기 상황. 완전 위기 상황보다 더 심한 상태. 거의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뭐 SOS를 칠 수도 없고 옆에 지나가는 배에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는 그 침몰 직전의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 전쟁이 터진 겁니다. 기원전 490년에 크세르크세스가 520만 명을 이끌고 그리스를 쳤습니다. 너무 좀 과장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일시에 행군을 하자 지축이 흔들렸고 그들이 일시에 물을 마시자 강물이 말라버렸다.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만큼의 충격이 컸다는 거겠죠.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이제 정말 아포리아라는 개념이 그때 나옵니다. 아포리아는 길 없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외부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게 해결책이 없다라는 어떤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고요. 워낙에 강력한 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테네가 초토화되어 버렸죠, 그죠? 예, 겨우 살라미스에서 기원전 480년에 이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충격 덕분에 사람들은 이게 논의가 더 심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고요.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기원전 399년이었죠.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플라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 국가는 무엇이 부족해서 외국의 침공을 받고 페르시아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펠로폰네소 전쟁, 왜 위대한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여야만 했을까에 대한 성찰을 한 곳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플라톤 아카데미입니다. 그곳에서 국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된 거죠. 지금 다비드의 그림이 보입니다만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죠. 저 제일 왼쪽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이 플라톤입니다. 당시 28살쯤이었는데 화가가 너무 넓게 그렸어요. 아마 충격을 받아서 조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 지혜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이 플라톤은 저 사건이야말로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야말로 그가 철학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특별히 국가라는 책을 다시 쓰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 국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그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플라톤이 국가론에 어떤 거를 좀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 넣으려고 했을까? 사실 그 파이데이아의 주제가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것인가?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체이기 때문에 그 대화의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쉽게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수호자는 용기를 가져라.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절제하자. 그리고 이 세 계급, 그러니까 통치자, 수호자, 일반 시민들이 상호 간섭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하면 그것이 정의로운 나라다라고 해석한 책이 바로 플라톤의 국가인데요. 그것은 앞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두껍습니다, 책이. 그래서 우리 한국 번역본 한 7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눠놓는 거를 좋아했을까요? 저는 약간 반론이 항상 드는데, 그러니까 누군 간섭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그 지혜를 가진 계급이라면 계급이고, 어떤 층과 또 뭐 용기를 가진 층과 절제를 가진 층이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칼 포프의 철학적 결론에 도달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칼 포프라는 분은 197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지성이었습니다. 이 칼 포프가 쓴 책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발음이 제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입니다. Open Society and Its Enemy라는 책입니다. 이 칼 포프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이야말로 신분제를 고착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은 일반 시민들에게 절제하라 하면은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열린 사회를 방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질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칼 포프의 이론이 조금 수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그런 신분제의 고착보다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안점 하나, 마지막은 왜 그런 사람의 형태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석, 그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서는 저희가 오늘 지금 주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짚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상적인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수호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지도적 인사들에게 아까 우리 라우라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동굴의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뭘 보고 있느냐면요, 뒤에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고 앞에 무슨 그림자 인형 같은 할 때 그 보이는 모형이 있고요. 그 모형에 비춘 환영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전히 파이대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은 저 환영을 진짜라고, 실체라고, 진실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 직면했던 교육이 그 그림자가 환영이 바뀌는 순서를 외우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육에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문제 같네요. 그러면은 플라톤이 국가에서 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가서 저 불이 아니라 태양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동굴 속으로에서 나간다라는 것이죠. 진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사회의 주역인 우리 시민들이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가서 환영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짜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다른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웅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네,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점에서 플라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탁월한 철학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가서 태양을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사회 혹은 이상적인 사회의 주역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요? 동굴 속으로.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동료 시민들의 쇠사슬을 끊어서 함께 밖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다라고 연대해야 되네요. 연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해야 할 시민의 연대를 플라톤이 국가를 통해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2500년 전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탁월한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의 결정적인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의 민주주의 이야기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과연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일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제가 뽑은 그리스 민주주의의 정말 결정적인 장면은 지중해 지도입니다. 전체 지중해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사람 이름과 지역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요. 바로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 때문입니다. 이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는 들어보셨는데 이소크라테스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 인물이고요. 이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세기 인물입니다. 하지만 플라톤과 쌍벽을 이루었고요. 이 사람은 역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수사학 학교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범그리스주의라고 하죠. 헬레니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전 지중해에 퍼뜨리고자 했습니다. 문명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지중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자라는 생각을 품었던 굉장히 큰 스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중해 여러 군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주적인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도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명시한 사람이죠.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모습이 드러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알렉산드로스고요. 그죠? 위에 있는 사람은 데모스테네스입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사실 이소크라테스의 경쟁자였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랐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기원전 4세기에 가장 뛰어난 수사학자였습니다. 사실 데모스테네스도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언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수사학자가 됐을까요? 이 사람은 L 발음하고 R 발음을 구별 못했다 그래요. L 발음과 R 발음. 예를 들어 밥을 rice라고 하고요. 벌레 E를 rice라고 하잖아요. 근데 I eat rice, 나는 밥을 먹는다 했는데 I eat rice 하면은 나는 이를 먹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실수를 막 저지르던 사람입니다. 혓끝이 잘 안 닿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갈을 입에다 물고요 달렸습니다. 그런 그림도 있어요. 자갈을 그래서 연설을 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군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아나운서의 모범이 되시는 인물이죠. 저희는 이제 볼펜 물고. 볼펜 물고 네. 합니까? 그래서 자갈을 물고 뛰었습니다. 예. 해변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자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인가 1년인가를 지하 생활을 했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치는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려고. 그런데 이 데모스테네스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도니아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를 싫어했어요. 반대했습니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같은 범그리스주의다. 헬레니즘을 전파할 사람이다. 라고 지지하고 심지어 시라큐사에 있는 지도자에게 그다음에 키프로스에 있는 지도자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모두 단결하자.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키프로스가 나오는데요. 저 터키 남쪽 지금은 터키를 안 그러고 튀르기예라고 그러죠. 튀르기예. 그리고 사실 지금 시리아 쪽 좀 가까운 나라입니다. 저도 작년에 제가 가봤는데요.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더라고요. 뭐 정치적으로 전쟁이 있어서 뭐 위험하다고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문명이었어요. 그곳에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니코클레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죠. 편지 내용이 점점 궁금해져요. 예. 그 글이 굉장히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수사학자다 보니까 글도 아주 유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 사회자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네. 이것을 읽으실 때 그냥 프로그램을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전 국민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낭독을
네. 오늘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막 광장에서 어떤 내용을 민중들한테 고한다는 느낌도 그렇죠. 들 것 같고. 예.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부의 형태건 과도 정치건 아니면 다른 형태건 대중을 가장 잘 섬기는 정부가 가장 오래 갑니다. 오, 이거는 진짜 지금 현대 사회에 네, 너무나 네. 딱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지도자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아니다. 자격이 아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반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상적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읽어보면은요 감동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도 꼭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백성을 국민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시리즈의 첫 강연을 부탁을 받았을 때, 첫 이 프로그램의 부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 그리스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꼽혔느냐, 뭐 흔히 우리 이야기를 하죠.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파의 지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이제 하지만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은 이 이상적인 나라라는 것의 개념이 계속해서 그리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나중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와 결합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소크라테스도 지금 군주에게 사실 쓴 편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주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일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께 편지를 썼다고 칩시다. 그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는 국민 계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사본을 해서 전 지중해에 뿌렸다는 거죠. 내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 보냈다. 일종의 그래서 남아있을 수 있었군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걸 왜 썼을까요? 국민 계몽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백성들도 이런 편지를 썼고 군주는 지도자는 왕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 그 뛰어난 방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보가 공유되었고 이렇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것에 반응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군주는 이거 내가 이렇게 따라야 되겠네? 이런 의무감에 여론도 자연스럽게 여러 개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주의적인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와닿는데요. 화가 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집집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냥 보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엄격함을 보이시되 저지른 죄에 비하여 항상 처벌을 가볍게 하는 너그러움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사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법이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은요, 엄격하게 준엄하게 준수되어야 하지만 저지른 것에 비해서는 너그럽게 처리돼야 된다,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인 국가에서 반드시 지키셔야 할 도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형법정주의라든지 완벽한 그 검찰이나 조사의 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때는 무죄 추정을 하고요. 심지어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 백성들에게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다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 이소크라테스가 벌써 한 시대를 앞서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나운서님께서 불러 딱 그 멘트 읽으실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또 담임이잖아요. 제가 또 네. 교사니까 반 아이들한테 뭐 대부분 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하다 보면 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혹은 뭐 태도도 그렇고 좀 그럴 때 그럴 때는 뭔가 다른 걸 해서는 안 되겠다. 저 자신도 딱 멘트를 딱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아마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이 멘트를 딱 듣는 순간 대부분 다 스스로 깨닫는 게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길 기대합니다. 송 기자님은 기자 입장에서도 그런 기사들 많이 쓰잖아요. 뭐 판결 내용이라든지 뭐 배고파갖고 뭐 편의점에서 뭔가 훔쳤는데 뭐 좀 엄격한 뭐 벌이 나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좀 민생 관련돼서 경제 사건도 많았고 했는데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제 좀 저는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또 감정을 또 이입하게 되면은 또 일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잘 객관적으로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네, 마지막 하나. 네. 전하의 후손에게 더 많은 재산보다는 위대한 명성을 남겨주는 것을 훨씬 중요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재물은 금방 소진되어 버리지만 명성은 대대손손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성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재물로 명성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하찮은 인간에게도 찾아들지만 명성은 오직 탁월성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이야기한 내용의 집합체이지 않을까. 결론 부분입니다. 예. 탁월함이죠. 아레테입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하고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탁월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물이나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성, 레거시라고 하는 잘 이끌어가는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다는 그 레거시가 탁월함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거니와 이 이야기는 지중해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던 정보였다라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이 우리 지도자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명성을 추구하되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훌륭한 통치의 모범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굳이 이 장면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방송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을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박수 한번 해보세요.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김상근 교수님과 함께 세계의 장면을 통해서 민주주의 역사를 조금씩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는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곳이구나. 토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그때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유상원 선생님 어떠세요? 두 가지 단어가 기억납니다. 지도자는 탁월해야 된다. 그리고 그 탁월함을 바탕으로 민중들과 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가 아마 오늘 저에게 제가 또 배워가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네. 라우라 씨는 저는 너무 재미있게 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들어온 이야기를 또 많이 이렇게 다시 듣다 보니까 또 신선하게 이렇게 다시 듣게 되는 거고 또 한 번 더 저희 지중해 문화는 그리고 이탈리아 역사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그 재산을 이렇게 받게 된 인물로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탈리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리스 문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 성 기자님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지금에 관한 얘기랑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2000몇백 년 전의 일이 지금에 딱 들어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자로서 생각하는 거는 이걸 좀 쉽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겠다. 또 이제 진입장벽만 넘으면은 또 이제 진입장벽이 이름이 또 좀 어렵게 길잖아요. 그것만 넘으면 또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좋은 내용이니까 또 많이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아주 알찬 기사가 한쪽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김상훈 교수님과 함께 그리스로 첫 번째 기행을 떠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